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저의 창작 소설을 함께 듣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침묵의 메아리입니다. 강태우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와, 대체 이토록 잔혹하게 모두가 존경하던 교수를 살해했단 말인가? 경찰 수사의 칼날은 예리하게 강태우 교수의 주변 인물들을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사망에 오른 이는 교수님의 운전기사이자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박 씨였습니다. 교수님 사망 사건의 첫 발견자인 가사 도우미 김 씨만큼이나 중요한 초기 진술자였습니다. 박 씨는 형사들의 날카로운 신문 앞에서 잔뜩 긴장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눈은 동요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묘하게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퍼즐 조각처럼 모여 사건의 윤곽을 잡으려는 형사들의 귀에 달콤한 유혹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네, 교수님께서 밤늦게까지 서재에 계셨습니다. 늘 그러셨지요. 그런데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제가 잠이 막 들려던 참인데 서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꽤나 격렬하게 다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다투는 소리라 함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졌다는 말입니까? 혹시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누구라고는. 하지만 한 목소리는 교수님 같았고 다른 목소리는 정하준 학생 같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교수님 댁에 머물면서 밤늦게까지 남아 연구하는 사람은 그 학생뿐이었으니 그의 말은 의혹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박 씨는 다시 침을 꿀꺽 삼키더니 주춤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 문이 쾅 하고 요란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잠결에 희미하게 창밖으로 보았는데 정하준 학생이 급하게 집을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수님께 인사라도 하고 조용히 나서는 아이인데 그날 밤은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명확한 목격이라기보다는 들었음, 본 것 같은 모호한 표현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의 유일한 잠재적 목격자였던 박 씨의 진술은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보다도 큰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형사들은 박 씨의 진술에 깊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재에 남아있던 정하준의 지문, 교수의 연구 자료에 대한 정하준의 깊은 관심, 그리고 박 씨의 모호하지만 결정적인 증언들이 마치 짠 듯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격렬한 다툼, 광 닫히는 문, 급하게 뛰어나가는 모습,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형사들의 머릿속에서는 정하준이 강태우 교수를 살해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달빛포에 드리운 공포는 이제 누가 살해했는가를 아는 물음표에서 정하준이 살해했다라는 단정적인 뉘앙스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진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경멸과 단정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준이 자신의 무고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이미 여론은 그를 스승을 죽인 폐륜화로 낙인찍어버렸습니다. 살해도구로 쓰인 청동 장식물에서는 정하준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이는 평소 정하준이 고대 유물들을 만지며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말은 곧 싸늘한 시선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며 스승을 살해한 폐륜화, 재능 뒤에 감춰진 잔혹한 이명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정아준을 순식간에 파렴치한 살인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22살의 꽃다운 청년은 자신의 무고함을 아무리 외쳐도 이미 여론의 덫에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개어졌고 달빅포 마을은 지울 수 없는 비극의 상처를 안은 채 침묵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정아주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외침은 15년간 메아리 없는 허공 속을 헤맬 뿐이었죠. 강태우 교수의 살해 사건 이후 정아준이 차가운 감옥에 갇힌 채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빛포의 상처는 아물었으나 깊은 흉터로 남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 사건은 이미 끝난 일로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잊힌 진실을 묻고 그 위에서 새로운 희비극을 쌓아 올리는 법. 그 15년의 시간 동안 강윤서라는 한 젊은 변호사의 삶 또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윤서는 대한민국 법조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명문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형 로펌 율정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로 스카우트 된 그녀의 이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날카로운 논리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편에서 싸우는 뜨거운 정리감은 그녀를 승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라는 명성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했고 그녀의 이름은 법조계의 희망과 정의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는 세상의 비정함에 서서히 갉아먹히는 연약한 영혼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5년 전 맡았던 한 고위층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한 증거와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유력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윤서는 온몸을 불살라 진실을 외쳤지만 결국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심장 속에서 정의를 향해 타오르던 뜨거운 불꽃은 한순간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실이 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가 지키려 했던 정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회의감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감은 그녀를 잠식해갔습니다. 에이스 변호사 강윤서의 예명성은 산산조각 났고 결국 그녀는 대형 로펌을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좁은 개인 사무실, 책상 위 먼지 쌓인 법전들, 그리고 지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의 초췌한 여인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빌딩 숲인 낯설게 펼쳐진 어느 날 오후, 윤서는 삐걱거리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한 움큼의 명함 뭉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윤서라고 삐뚤빼뚤하게 인쇄된 초라한 명함들. 나도 이제 전단지나 다름없군.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는 명함 한 장을 창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지는 종이조각처럼 그녀의 법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열정도 그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함을 전단지처럼 뿌리며 사건이 자신을 선택해주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교통사고 합의, 이혼 소송, 아니면 간간이 들어오는 국선 변호가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정의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쓴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아주 희미한 정의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꺼진 줄 알았던 장작불 속에서 가끔씩 피어오르는 작은 불씨처럼 그녀는 알 수 없는 허기짐과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15년 전 달빛포에서 일어난 끔찍한 비극과 억울하게 갇힌 한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다시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정하준을 향했던 운전기사 박 씨의 증언은 과연 진실일까요? 혹시 다른 범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